74세 한영자는 병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차가운 가을 햇살을 바라보며 남편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산소 호흡기 소리만이 병실의 정적을 깨트리고 있었고 한치수의 얼굴은 이미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여보, 조금만 더 버텨요. 아이들이 곧 올 거예요. 영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48년의 결혼 생활. 영자는 평생을 남편과 세 자녀에게 헌신해왔다. 시어머니를 10년간 모시고 남편의 사업이 기울어졌을 때는 집안의 귀금속까지 팔아가며 뒷바라지했다. 자식들 교육비 마련을 위해 새벽 시장에서 채소 장사를 하며 손이 트도록 일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했다. 어머니, 아버지 상태가 어떠세요? 장남 한도균이 병실 문을 열며 들어섰다. 48세의 도균은 정치권에서 로비스트로 활동하며 상당한 인맥과 재산을 구축한 성공한 남자였다. 그의 뒤로 차녀 한수진과 막내 한재훈이 따라 들어왔다.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영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오늘 밤이 고비라고 하시더라. 수진은 44세로 건설업을 하는 남편과 함께 부동산 투자로 상당한 부를 축적한 야심가였다. 그녀는 아버지의 상태를 확인하고는 형과 막내에게 무언의 눈짓을 보냈다. 어머니, 좀 쉬세요. 저희가 지킬게요. 40세 막내 재훈이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다. 겉으로는 가장 어머니를 챙기는 자식 같았지만 그의 눈에는 알 수 없는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그날 밤 10일시경 치수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다. 영자가 간호사를 부르려는 순간 도균이 어머니의 팔을 붙잡았다. 어머니, 아버지가 이미 많이 고생하셨잖아요. 이제 편히 보내드리는 게 어떨까요? 무슨 소리야? 119를 불러야지. 영자가 소리쳤다. 어머니, 병원에서도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했잖아요. 수진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도 고통스러워하시고 재훈도 고개를 끄덕였다. 형 말이 맞아요, 어머니. 아버지가 평안하게 가시도록. 영자는 자식들의 얼굴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봤다. 하지만 그들의 단호한 시선 앞에서 결국 119 신고를 포기했다. 한치수는 그날 새벽 2시 13분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마지막 숨을 거뒀다. 장례식장은 3일간 수많은 조문객들로 북적였다. 한도균은 아버지의 정치권 인맥들을 맞이하며 슬픔에 잠긴 효자의 모습을 연기했고 수지는 사업 관계자들에게 인사를 나누며 침착함을 유지했다. 재훈은 어머니 곁을 지키며 가장 헌신적인 막내 아들의 역할을 완벽히 소화했다. 영자 씨, 정말 고생 많았어요. 오랜 친구 박명자가 조문을 마치고 돌아가며 영자의 손을 꼭 잡았다. 71세 명자는 영자와 50년 지기 친구로 평생을 함께 울고 웃으며 살아온 사이였다. 고마워, 명자야. 내가 있어서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 장례식이 끝난 후 자식들은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며 재산 분할에 대해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시작했다. 어머니, 아버지 보험금이 1억 정도 나올 예정이에요. 도균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다. 그리고 집과 토지도 정리해야 할 것 같은데. 왜 집을 정리해? 나 여기서 계속 살 거야. 영자가 단호하게 말했다. 어머니, 혼자 사시기에는 너무 크잖아요. 좋은 실버타운도 많고. 수진이 말을 이었다. 절대 안 돼. 이 집은 내가 아버지와 평생을 함께한 곳이야. 자식들은 서로 눈을 주고받았다. 이미 그들 사이에는 모종의 합의가 이루어진 듯 했다. 장례식이 끝나고 일주일 후 영자는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녹음기를 발견했다. 치수가 치매기가 있어서 가끔 중요한 일들을 녹음해두곤 했던 것이었다. 영자는 호기심에 녹음기를 재생했다. 그런데 들려오는 내용에 그녀는 경악하고 말았다. 형, 아버지 보험금 1억하고 집 팔면 4억은 나올 거예요. 합쳐서 5억을 어떻게 나눌까요?
재훈의 목소리였다. 일단 어머니는 모르게 해. 어머니한테는 보험금이 5천만 원 정도라고 하자. 도균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그런데 아버지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계실까요?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가는데. 수진의 차가운 목소리였다. 의사가 며칠 안 간다고 했으니까 기다려보자. 어차피 할 수 있는 것도 없다고 했잖아. 119 부르는 일만 없으면 되는 거죠? 자연사 처리되면 보험금도 문제없이 나올 테고. 영자의 손은 녹음기를 꼭 쥔 채 떨리고 있었다. 이어지는 대화는 더욱 충격적이었다. 어머니는요? 나중에 어떻게 할 건데요? 재훈이 물었다. 실버타운 보내든 요양원 보내든 어머니가 결정하시도록 하자. 다만 집은 팔아야 해. 4억짜리 부동산을 그냥 놔둘 수는 없지. 도균이 냉정하게 말했다. 어머니가 반대하시면 어머니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우리가 합의하면 어머니도 따라올 수밖에 없어. 녹음은 거기서 끝났다. 영자는 녹음기를 손에 꼭 쥔 채 털털 떨며 주저앉았다. 평생 헌신한 자식들이 자신과 남편을 이렇게 여기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다. 다음 날 영자는 박명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명자야, 나 좀 만나줄 수 있어? 무슨 일이야, 영자야? 목소리가 이상하네. 둘은 오랜 단골 카페에서 만났다. 영자는 녹음기를 꺼내며 어제 들은 충격적인 내용을 명자에게 들려주었다. 명자의 얼굴은 점점 어두워졌다. 이런 미친 자식들이. 영자야, 이걸 가만히 있으면 안 돼. 그런데 증거가 이것뿐이야. 게다가 치수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아니야, 더 찾아보자. 병원 기록도 있을 거고 아이들 통화 기록도 확인할 수 있을 거야. 내 남동생이 사설탐정 사무소를 하거든. 명자는 즉시 동생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다. 탐정 김진우는 경찰 출신으로 20년간 이런 일을 해온 전문가였다. 누나, 일단 병원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날의 의료 기록을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자녀분들의 통화 기록과 문자 내역도 법적 절차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탐정의 도움으로 일주일 만에 추가 정보들이 쏟아져 나왔다. 도균과 수진, 재훈은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고도 2시간이나 늦게 병원에 도착했다. 그 사이 그들은 서로 6차례 통화를 주고받았는데 그 내용이 가관이었다. 형, 아버지 상태가 어떻게 되면 보험금 처리가 복잡해질까요? 일단 119 안 부르는 게 중요해. 병원에서 자연사 처리되면 문제없어. 그럼 어머니는 어떻게 설득할까요? 어머니가 전화하려고 하면 말려야지. 아버지 고통스럽다고 편안히 보내드리자고. 휴대폰 기록에 남아있는 문자들은 더욱 노골적이었다. 수진 도균 보험금 1억 확인했습니다. 집 4억 합쳐서 5억 나누면 1인당 1억 6천씩이네요. 도균 재훈 어머니는 최소한으로 주고 나머지는 우리가. 재훈 수진 누나 어머니 모르게 보험금 축소해서 말씀드려야겠어요. 영자는 이 모든 증거를 보며 분노와 배신감으로 몸이 떨렸다. 48년간 길러낸 자식들이 자신을 이렇게 여기고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도 참담했다. 더 큰 충격은 며칠 후 기다리고 있었다. 탐정 김진우는 추가 조사를 통해 수진의 남편 박철민과 도균의 아내 이선희가 1년 전부터 불륜 관계라는 사실을 알아냈다. 두 사람이 매주 수요일마다 강남의 모텔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카드 사용 내역과 CCTV 기록이 모두 남아 있어요. 영자와 명자는 할 말을 잃었다. 자식들이 아버지 죽음을 방조한 것도 모자라 서로의 배우자끼리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더 이상한 건 수진 씨와 도균 씨가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묵인하고 있다는 겁니다. 김진우가 추가로 설명했다. 무슨 소리야? 두 사람 모두 큰 사업을 앞두고 있어서 이혼할 경우 재산 분할로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눈 감아주기로 한 것 같아요. 일종의 거래죠.
영자는 이제 자신이 키운 자식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완전히 깨달았다. 돈과 재산 앞에서 가족의, 부부의 모든 것을 팔아넘긴 인간들이었다. 그날 밤 영자는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다가 일기장을 꺼내들었다. 50년간 써온 일기장에는 자식들을 위한 헌신의 기록들이 빼곡했다. 1975년 3월 15일. 도균이가 고3 때 열이 나서 밤새 간병. 시어머니는 왜 제대로 돌보지 않느냐고 꾸중. 1982년 7월 3일. 치수 사업이 안 되어서 내 금반지 팔았다. 수진이 입학금 마련하려고. 1995년 11월 8일. 재훈이 대학 등록금 위해 새벽 시장에서 김치 팔기 시작. 손이 꽁꽁 얼어도 웃으며 했다. 수십 년간의 헌신 기록을 보며 영자는 깨달았다. 자신은 평생을 주기만 하는 사람으로 살았고 받는 것만 알게 된 자식들을 만들어냈다. 다음 날 영자는 명자와 만나 자리에서 결심을 밝혔다. 명자야, 나 이제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영자야, 뭘 할 생각이야? 이놈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똑똑히 보여줘야겠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나를 죽인 죗값을 치르게 할 거야. 어떻게? 영자의 눈에서는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차가운 결의가 빛났다. 내가 50년을 참고 살았으니 이제 50년치 복수를 해볼 거야. 영자는 먼저 가장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할 대상인 도균부터 공략하기 시작했다. 도균의 정치권 로비 활동에는 많은 불법적 요소들이 있었고 영자는 이를 파헤쳐 나갔다. 명자의 남동생 김진우의 도움으로 도균의 금융거래 내역을 추적한 결과 그는 정치권 인사들에게 상당한 돈을 제공하며 로비를 해왔고 그 과정에서 탈세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 여러 범죄에 연루되어 있었다. 도균아, 어머니가 점심 한번 같이 먹자. 영자는 평소와 똑같은 따스한 목소리로 전화했다. 어머니, 요즘 좀 바빠서. 아들아, 어머니가 혼자 밥 먹기가 너무 적적해서 그래. 1시간만. 도균은 어쩔 수 없이 어머니와 만났다. 고급 한정식집에서 마주 앉은 어머니를 보며 그는 안도했다. 역시나 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노인이었다. 도균아, 내가 정치하는 사람들하고 일한다며? 네, 어머니. 로비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 일이 돈이 많이 되나 보구나. 너희 집이 그렇게 크던데. 도균은 우쭐해하며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정치인들과의 관계, 큰 프로젝트들, 앞으로의 계획까지 상세히 이야기했다. 영자는 이 모든 것을 녹음하고 있었다. 참, 도균아. 아버지 보험금이 언제 나와? 아, 그거요? 보험회사에서 5천만 원 정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5천만 원? 영자는 놀란 척했다. 그게 다야? 네, 아버지가 보험료를 제대로 안 내셔서. 영자는 속으로 분노했지만 얼굴에는 내색하지 않았다. 다음 주에는 수진을 만났다. 수진은 건설업을 하는 남편과 함께 여러 부동산에 투자하고 있었는데 그 자금 출처에 문제가 있었다. 김진우의 조사 결과 수진은 대출 사기와 부동산 투기, 탈세 등에 연루되어 있었다. 수진아, 엄마가 요양원이나 실버타운 구경 좀 해보고 싶어서 그래. 어머니 정말요? 좋은 곳 알아봐 드릴게요. 수진은 기뻐하며 어머니를 여러 실버타운에 데리고 다녔다. 월비가 얼마나 해? 여기는 월 200만 원 정도예요. 어머니, 아버지 보험금하고 집 팔면 충분히 들어가실 수 있어요. 집을 팔아야 하나? 어머니, 혼자 계시기에 너무 크잖아요. 4억 정도 받으실 수 있으니까 그 돈으로 여기 들어오시고 나머지는 저축하세요. 영자는 속으로 냉소했다. 4억 받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자기들이 다 가져갈 생각인 주제에. 수진아, 그런데 내 남편 요즘 어때? 바쁜가? 아, 네. 요즘 현장 일로 너무 바빠서 집에 거의 못 와요. 영자는 수진의 남편이 수요일마다 도균의 아내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모른 척했다.
이것도 때가 되면 써먹을 카드였다. 마지막으로 재훈을 만났다. 재훈은 평소 가장 어머니를 챙기는 자식이었기에 영자도 마음속으로는 혹시나 하는 기대를 갖고 있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재훈아, 어머니가 너무 외로워서 그래. 가끔 와서 같이 밥 먹자. 어머니 죄송해요.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그래도 주말에는 시간이 있겠지? 재훈은 마지못해 주말에 어머니를 만났다. 하지만 내내 휴대폰만 보며 형 누나와 연락하고 있었다. 재훈아, 너는 형이랑 누나 말이 맞니? 뭐가요, 어머니? 요즘 너희끼리 자주 만나는 것 같아서. 아, 그냥 가끔 만나죠. 실제로는 아버지 재산 분할과 어머니 처리 방안에 대해 거의 매일 논의하고 있다는 걸 영자는 알고 있었다. 재훈과의 대화를 녹음하며 영자는 마음속에서 마지막 희망의 불씨마저 꺼져가는 걸 느꼈다. 가장 사랑했던 막내 아들마저 자신을 짐짝 취급하고 있었던 것이다. 3개월간의 조사와 준비를 마친 영자는 본격적인 복수 계획을 세웠다. 김진우 탐정과 박명자의 도움으로 수집한 증거들은 다음과 같았다. 아버지 죽음 방조에 관한 녹음 기록과 통화 기록, 보험금 사기와 재산 은닉에 관한 증거, 도균의 정치자금법 위반과 탈세 증거, 수진의 부동산 투기와 대출 사기 증거, 재훈의 횡령과 배임 증거, 도균 아내와 수진 남편의 불륜 증거. 이제 시작이야, 명자야. 영자는 평생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들을 해나가기 시작했다. 먼저 언론사 기자들에게 연락을 취했다. 정치권 부패를 전문으로 취재하는 기자, 부동산 비리 전문 기자, 사회부 기자 등 여러 명에게 자료를 제공했다. 안녕하세요, 기자님. 제가 정치권 로비 부정에 대한 제보를 하고 싶은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제 아들이 국회의원들에게 돈을 주고 로비를 해왔는데 증거 자료가 있습니다. 기자들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영자가 제공한 자료들을 보고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통화 녹음, 금융 거래 내역, 문서 등 구체적이고 확실한 증거들이었다. 복수를 실행하기 전 영자는 오랜 친구 명자와 마지막 점검을 했다. 영자야, 정말 괜찮겠어? 아이들이 화가 나면 어떻게 해? 명자야, 이미 내 마음은 죽었어. 이놈들이 내 마음을 죽였어. 이제는 내가 이놈들을 심판할 차례야.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 영자가 쓴 웃음을 지었다. 가족이라면 아버지가 죽어가는데 119를 부르지 말자고 할까? 가족이라면 어머니를 속여서 재산을 빼앗을까? 이놈들은 이미 내 가족이 아니야. 명자는 더 이상 말리지 않았다. 영자의 결심이 얼마나 단단한지 알 수 있었다. 그럼 언제 시작할 거야? 아버지 49제 다음 날. 아버지께서도 지켜보시길 바란다고 자신의 자식들이 어떤 놈들인지. 49제가 지난 다음 날 아침 도규는 회사에서 급한 전화를 받았다.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신문에 기사가 났어요. 도규는 황급히 인터넷 뉴스를 확인했다. 정치권 로비스트 H씨, 국회의원들에게 수십억 원 제공.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기사에는 도균의 실명과 회사명, 그리고 구체적인 금액과 대상 정치인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더 충격적인 건 통화 녹음 파일까지 공개되었다는 점이었다. 이건 어떻게 해? 도균은 경악했다. 곧이어 검찰청에서 수사관들이 회사로 찾아왔다. 같은 시각 수진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 부동산 투기 일당, 수백억 원 규모 대출 사기. 건설업체 대표 부부 검찰 수사 착수. 수진의 휴대폰에는 거래처와 투자자들로부터 항해 전화가 빗발치고 있었다. 재훈 역시 회사에서 횡령 혐의로 내사가 시작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다. 세 자녀 모두 동시에 언론에 노출되고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게 된 것이다. 오후에 세 자녀는 모두 어머니 집으로 달려왔다.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왜 이런 일이? 도균이 다급한 목소리로 물었다. 어머니, 이거 누군가 우리를 음해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수진도 당황해했다. 어머니, 우리에게 뭔가 말씀해 주세요. 재훈이 애원했다. 영자는 거실 소파에 조용히 앉아 있다가 천천히 일어났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놓인 녹음기를 재생했다. 형, 아버지 보험금 1억하고 집 팔면 4억은 나올 거예요. 자신들의 목소리가 흘러나오자 세 자녀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이건 언제? 도균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너희 아버지가 녹음해 놓은 거다. 영자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너희가 아버지 죽어가는데 119 부르지 말라고 했던 것, 보험금 챙기려고 한 것, 나를 속여서 재산 빼앗으려던 것, 다 녹음되어 있더라. 어머니, 이건 오해예요. 저희가 그런 뜻이 아니라. 오해? 영자가 큰 소리로 웃었다. 그럼 이것도 오해냐? 영자는 휴대폰 메시지 기록을 보여주었다. 자녀들끼리 주고받은 노골적인 메시지들이었다. 그리고 이것도 오해냐? 이번에는 도균의 아내와 수진의 남편이 불륜을 저지르는 사진들이었다. 세 자녀는 완전히 말문이 막혔다. 너희가 나를 바보로 아는구나. 영자가 차분히 말했다. 74년을 산 할머니가 뭘 모를 거라고 생각했구나. 어머니, 저희가. 입 닥쳐. 영자가 생전 처음 큰 소리를 쳤다. 48년간 너희를 키우느라 내 인생을 다 바쳤는데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했니? 진짜? 처분해야 할 물건? 자녀들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좋다. 너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제 너희도 그대로 당해봐라.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너희 아버지 죽음 방조한 거, 보험금 사기친 거, 내 재산 빼앗으려 한 거 전부 다 신고했다. 그리고 너희 각자 저지른 범죄들도 다. 세 자녀는 경악했다. 어머니, 그럼 저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훈이 울먹이며 물었다. 모르겠다. 너희가 알아서 해라. 영자는 냉정했다. 너희가 나한테 그렇게 했듯이 이제 너희도 스스로 해결해봐라. 그 후 일주일간 세 자녀에게는 재앙이 연속으로 찾아왔다. 도균은 정치자금법 위반과 탈세 혐의로 구속되었다. 그동안 쌓아온 정치권 인맥은 모두 등을 돌렸고 회사는 파산했다. 아내는 남편의 몰락과 불륜 스캔들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입원했다. 수지는 부동산 투기와 대출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남편과의 사업도 망했다. 남편은 불륜이 발각되자 이혼을 요구했고 재산 분할로 또 다른 분쟁에 휘말렸다. 재훈은 회사에서 횡령 혐의로 해고되었고 관련 업계에서 완전히 발을 붙일 수 없게 되었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건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었다. 언론 보도를 통해 이들의 행적이 널리 알려지면서 동네 사람들, 친척들, 지인들 모두 등을 돌렸다. 저 집 자식들이 어머니를 저렇게 대했대? 아버지 돌아가실 때 119도 안 불렀다면서 보험금 사기에 재산 빼앗기까지 하려 했다니. 정말 부모 버릇 없이 키우면 저렇게 되는구나. 모든 것이 무너진 후 세 자녀는 다시 어머니를 찾아왔다.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도균이 무릎을 꿇고 말했다.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수진도 눈물을 흘리며 빌었다. 어머니, 이제 정말 깨달았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재훈도 울고 있었다. 하지만 영자의 마음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다. 이제 와서 후회한다고 되는 일이니? 어머니, 저희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어머니를 제대로 모시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제대로 모신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니? 영자가 반문했다. 너희는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이용만 했잖아. 어머니, 이제 늦었다. 영자는 단호했다. 너희는 이미 내 자식이 아니다.
내 자식들은 아버지와 함께 저 세상으로 갔어. 여기 앉아 있는 것들은 내가 모르는 남이야. 세 자녀는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었다. 자녀들이 모두 떠난 후 영자는 혼자 집에 앉아 있었다. 48년간 자녀들로 가득 찼던 집이 이제는 텅 비어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평온했다. 박명자가 찾아왔다. 영자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지. 후회 안 해? 그래도 자식들인데. 영자는 고개를 저었다. 명자야, 나는 이제 자유야. 평생을 누군가에게 주기만 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내 자신을 위해 살 수 있어. 그래도 외롭지 않아? 외롭긴 하지. 하지만 그동안 자식들과 있을 때가 진짜 외로웠어. 가족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나 혼자였거든. 명자는 영자의 손을 꼭 잡았다. 난 항상 내 편이야. 고마워, 명자야. 내가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복수를 마친 후 영자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변화를 경험했다. 그동안 억눌려 있던 자신의 욕구들이 하나씩 고개를 들기 시작한 것이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여행이었다. 평생을 집에서만 살아온 영자였지만 이제는 가고 싶은 곳을 마음껏 갈 수 있었다. 제주도, 부산, 경주. 젊었을 때 가보고 싶었지만 자녀들 교육비 때문에 포기했던 곳들을 하나씩 돌아다녔다. 영자야,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네. 음영자가 말했다. 그런가? 나도 느껴. 뭔가 가슴이 뻥 뚫린 느낌이야. 영자는 또한 평생 해보지 못했던 취미 활동들도 시작했다. 서예, 요리교실, 등산 동호회. 74세의 나이에도 새로운 것을 배우는 재미가 쏠쏠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제는 자신을 위해 돈을 쓸 수 있다는 것이었다. 평생을 자녀들을 위해 아끼고 절약했던 돈을 이제는 자신의 행복을 위해 사용했다. 영자의 이야기는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지면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 학대 문제, 가족 관계의 변화, 효의 의미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다. 여러 방송 프로그램에서 영자에게 출연을 요청했고, 영자는 신중하게 고민한 끝에 몇 곳에 출연하기로 했다. 어머님, 왜 이런 극단적 선택을 하셨나요? 진행자가 물었다. 극단적이라고 하시는데 저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영자는 차분히 답했다. 자식들이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아시잖아요. 저도 인간입니다. 존중받고 싶었어요. 그래도 가족인데 용서할 수는 없으셨나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평생을 희생하라고 하는 사회가 문제예요.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참아야 하나요? 저도 나름의 인생이 있고 존엄이 있습니다. 영자의 이야기를 들은 많은 시청자들이 공감을 표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 노인들도 용기를 얻었다. 한편 세 자녀들의 상황은 계속 악화되고 있었다. 도규는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수감되었다. 출소 후에도 정치권과 완전히 단절되어 일자리를 찾기 어려웠다. 아내는 이혼을 요구했고 재산 분할로 또 다른 소송에 휘말렸다. 수지는 남편과 이혼한 후 혼자 두 아이를 키우며 생계를 꾸려나가야 했다. 과거에 화려했던 생활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부동산 투기로 번 돈은 모두 법정으로 가고 빚만 남았다. 재훈은 어디서도 취업이 되지 않아 일용직 일을 전전했다. 과거 동료들과 지인들은 모두 피했고 완전히 고립된 상태였다. 세 자녀는 각자의 몰락을 겪으며 비로소 어머니의 소중함을 깨달았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어머니는 더 이상 그들을 자녀로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선언한 상태였다. 영자에게는 새로운 가족이 생겼다. 박명자와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났고 여행에서 만난 사람들, 취미 활동에서 만난 친구들이 진정한 가족 같은 존재가 되었다. 영자야, 우리 이제 진짜 자유야. 명자가 웃으며 말했다. 그러게. 이 나이에 이런 자유를 누릴 줄이야.
영자는 또한 사회 활동에도 참여하기 시작했다. 노인 학대 예방 캠페인, 가족관계 개선 프로그램 등에서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었다. 저처럼 참지 마세요. 영자는 강연에서 말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괴롭힘을 당한다면 그건 진짜 가족이 아닙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세요. 복수를 완성한 후 6개월이 지나자 영자는 명자에게 충격적인 고백을 했다. 명자야, 사실 나한테 말하지 않은 게 있어. 뭔데? 나 암이야. 명자는 깜짝 놀랐다. 뭐라고? 언제부터? 2년 전부터 알고 있었어. 췌장암 말기야. 그럼 지금까지 왜 말 안 했어? 말해봤자 소용없잖아. 그리고 사실 이것 때문에 복수를 결심한 것도 있어. 명자는 할 말을 잃었다. 얼마나 남았대? 의사 말로는 길어야 1년. 미친. 그럼 지금까지 버틴 게 기적이네. 영자는 쓸쓸히 웃었다. 아마도 복수할 일이 있어서 버틴 것 같아. 이제 할 일을 다 했으니. 영자는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걸 알고 마지막 정리에 들어갔다. 먼저 유언장을 작성했다. 모든 재산은 박명자와 평생을 함께 해온 이웃들, 그리고 노인복지기관에 기부했다. 자녀들에게는 한 푼도 남기지 않았다. 너희는 이미 내 가족이 아니므로 유산 상속권한이 없다는 문구를 명시했다. 영자는 또한 자신의 이야기를 책으로 쓰기 시작했다. 후세 사람들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 영자가 암 투병 중이라는 소식을 들은 세 자녀는 다시 어머니를 찾아왔다. 어머니, 왜 이런 중요한 일을 말씀 안 해주셨어요? 도균이 울먹였다. 너희가 알 필요 없어. 어머니, 저희가 간병해 드릴게요. 수진이 말했다. 필요 없어. 내 친구들이 돌봐줄 거야. 어머니, 정말 마지막인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재훈이 애원했다. 마지막이니까 더욱 너희와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아. 영자는 단호했다. 세 자녀는 무력감을 느꼈다. 어머니의 마음이 완전히 돌아섰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영자는 명자와 다른 친구들의 보살핌 속에서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다. 병원 치료보다는 집에서 편안히 지내기를 원했고 주변 사람들이 그 뜻을 존중해 주었다. 영자야, 후회 없어? 명자가 마지막으로 물었다. 전혀. 오히려 후회되는 건 왜 진작 이런 결정을 하지 않았냐는 거야. 그래도 자식들이. 명자야, 혈연이 가족을 만드는 건 아니야. 진정한 가족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지. 영자는 자신의 책 원고를 완성했다. 제목은 가족이라는 이름의 감옥이었다. 영자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던 어느 날 세 자녀가 다시 병문안을 왔다. 하지만 영자는 그들을 만나주지 않았다. 어머니를 한 번만 봐주세요. 자녀들이 애원했지만 영자는 끝까지 거부했다. 대신 영자는 명자에게 마지막 말을 전했다. 명자야, 이 집안은 이미 썩어 있었어. 나는 그저 마지막 불을 붙였을 뿐이야. 영자야. 내가 죽은 후에도 이놈들에게 속지 마. 이놈들은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을 거야. 그날 밤 영자는 명자의 손을 꼭 잡고 평화롭게 눈을 감았다. 74년의 파란만장한 인생을 마감하는 순간이었다. 영자의 장례식에는 놀랍도록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생전에 영자가 도움을 준 사람들, 강연을 들었던 사람들,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에 감동받은 수많은 사람들이었다. 반면 세 자녀는 장례식장에서도 환영받지 못했다. 조문객들의 차가운 시선을 받으며 구석에서 조용히 앉아 있어야 했다. 영자의 유언장이 공개되자 세 자녀는 충격을 받았다. 모든 재산이 타인에게 기부되었고 자신들은 완전히 배제되어 있었다. 유언장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다. 나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았지만 가족은 나를 위해 살아주지 않았다.
진정한 가족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가족의 자격이 없다. 내 재산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해준 사람들과 사회를 위해 쓰이길 바란다. 영자가 남긴 책 가족이라는 이름의 감옥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가족 관계에 대한 깊은 성찰을 하게 했다. 세 자녀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가며 어머니가 남긴 교훈을 되새겼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후였다. 한영자라는 한 여성의 처절한 복수는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고 가족의 의미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혈연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착취와 학대에 대한 경종을 울렸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가족 관계를 돌아보게 했다. 그녀의 복수는 단순한 개인적 원한이 아니라 왜곡된 가족 관계와 사회 구조에 대한 고발이었다. 그리고 그 여파는 오랫동안 사회 전반에 걸쳐 계속되었다. 사람들은 이제 알게 되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무조건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얼마나 잔인한 일인지, 그리고 진정한 가족애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한영자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녀가 던진 질문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 메아리치고 있다. 당신에게 가족이란 무엇입니까?